안녕하세요. 사연부스입니다. 오늘은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다 끝내 가족에게도 등을 돌린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걸 다시 품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 지난 일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늦게 아프고 너무 늦게 눈물 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지금 여러분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정우는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오전 6시 30분. 알람은 따로 맞추지 않아도 자동으로 떠지는 눈이었다. 잠시 누워 천장을 본다. 천장은 똑같은데 몸 안 어딘가는 하루하루 더 깊게 내려앉는 듯했다.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미경이 먼저 나간 것도 늦잠을 자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몇 년 전부터 각 방을 쓰기 시작한 뒤로 정우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수원 남쪽의 오래된 아파트, 방 2개짜리 집엔 정막이 박혀 있었다. 아들 승민이 대학에 들어간 뒤엔 집 안의 소리는 TV 소리 아니면 신문 넘기는 소리뿐이었다. 아침밥은 없었다. 미경은 정우보다 30분 먼저 출근했고 정우는 남겨진 밥솥을 열어 식은 밥에 김치만 올려 삼켰다. 먹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냥 입에 넣고 넘기는 기계적 행위. 정우는 중소기업 구매과 과장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였고 직원 수는 100명 남짓. 20년을 넘게 한 회사에 몸담았으나 그의 자리는 매년 조금씩 작아졌다. 작년에는 팀이 통째로 줄었고 올해는 보고 라인이 없어졌다. 이름만 과장이었고 하는 일은 거의 사무보조에 가까웠다. 과장님, 이거 프린트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거 복사 좀요. 후배가 선배를 부르는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은 없었다. 정우는 화내지 않았다. 아니, 화를 낼 힘이 없었다. 집에서의 그의 존재도 비슷했다. 미경은 이제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대화는 승민과만 있었다.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같은 말도 이제는 듣지 못한 지 오래다. 승민은 군 제대 후 자취를 시작했고 어쩌다 한번 오는 집에서도 정우와는 마주 앉지 않았다. TV를 켜면 승민은 이어폰을 꽂았고 밥을 먹으면 눈을 깔았다. 정우는 가족이 아닌 어딘가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느껴졌다. 어디 갔다 와요? 미경의 말은 날카로웠다. 어느 날 퇴근이 늦었던 날이었다. 정우는 말없이 웃으며 손을 씻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요? 그녀는 등을 돌렸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얼 말해도 돌아올 말은 정해져 있었다. 당신은 너무 무책임해. 언제까지 이 모양일 거야? 정우는 무책임하다는 말이 서러웠다. 자신이 무언가를 책임지고 있단 느낌조차 없었으니까. 말없이 견디는 게 책임이라 믿어온 시간들이 그녀에겐 무기력으로만 보였던 것 같았다. 마지막 명절이었다. 큰아버지 댁에 가자는 정우의 말에 미경은 손을 내저었다. 내가 거기 왜 가? 나 혼자 가서 잔소리 들어. 결국 혼자 다녀온 그날 밤, 정우는 빈 소주병 몇 개를 들고 돌아왔다. 당신, 또 그 버릇이야? 집에 와서 술 냄새 풍기고, 미경은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다. 정우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았다.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아픈 데가 없는데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게 마음속에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도, 아내도, 직장도. 그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이 아니라 그냥 동거인이었다. 숨은 쉬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미경은 어느 날 이혼을 말했다. 조용하고 명확하게. 이혼하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서류를 꺼냈고 정우는 그 순간 알았다. 자신이 그동안 붙잡아야 할 모든 걸 너무 오래 외면해왔다는 것을. 이혼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종이 위에 찍힌 법무법인의 로고, 미경이 준비한 협의 서류, 너무 정리된 형태의 이별이었다. 집안 어딘가엔 아직도 결혼사진이 있었고 싱크대 서랍엔 둘이 함께 다녀온 여행지의 자잘한 기념품들이 박혀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도 망설이지 않았다. 정우는 말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다. 대화는 없었다. 설명도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는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 미경은 더 이상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정우는 혼자였다. 몇 번이나 입을 뗐다. 그냥 이대로 조금만 더 같이 살아보자. 승민 대학 졸업하고 나서 생각하자 같은 말들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내뱉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정이 없었다. 분노나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무관심. 그것이 더 무서웠다. 정우는 그 무렵 회사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체감하게 됐다. 본부장이 교체되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구매팀은 아예 다른 부서에 흡수되었고 정우는 인사팀으로 발령이 났다. 하지만 인사라 해도 실제 업무는 거의 없었다. 팀장 밑에서 문서 정리, 출근부 확인, 커피 심부름까지 했다. 신입사원보다도 없는 존재감이었다. 회의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후배들의 눈빛이 아팠다. 아직도 안 나가셨네. 얼마나 더 버틸까.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은 눈으로도 말을 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생각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다. 성실했고, 매사 조용했고, 회사에 충성했다. 그런데 남은 건 상실감과 무력함 뿐이었다. 젊었을 땐 버티면 괜찮아진다고 믿었고, 아이가 생기고 나선 가족이 전부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 가족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땐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경은 이혼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변호사와의 연락은 물론 정리할 재산 목록까지 정우에게 메일로 보냈다. 그가 반응하지 않자 직접 그에게 문서를 들이밀었다. 내 인생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 그 말이 돌처럼 박혔다. 정리. 정우는 그 말에 오래 사로잡혔다. 그녀에게 자신은 이제 그냥 제거해야 할 지워진 파일 같았다. 한 번은 승민에게 물었다. 너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하냐? 승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그게 대답이었다. 아이는 늘 엄마 편이었다. 정우는 그게 섭섭했지만 이해도 됐다. 자신이 아버지로서 해준 게 뭐가 있었는지 되물으면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일만 했고 집에선 말수가 적었고 아들과 시간을 보낸 적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말 못했다. 억울하다고, 미워하지 말라고, 아빠도 사람이라고. 그 어떤 말도 내뱉을 자격이 없었다. 결국 그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말없이 마치 정해진 의식을 치르듯. 미경은 별말 없이 서류를 챙겼고 며칠 후 짐을 쌌다. 의외로 짐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화장품, 그리고 결혼사진은 놓고 갔다. 마지막까지 얼굴을 마주치지 않은 채 집 문이 닫혔다. 정우는 문이 닫히는 소리에 등을 돌렸다. 미경이 사라진 자리엔 찬 공기만 남아 있었다. 그 후로 정우는 자신이 세상의 유령이 된 기분을 느꼈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듯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집에 돌아와선 불도 켜지 않았다. 겨울인데도 난방을 틀지 않고 버텼다. 따뜻한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졌다. 냉기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가 가진 건 조용한 집과 말 없는 하루뿐이었다. 하루는 퇴근 후 집 앞에서 승민을 마주쳤다. 며칠 만에 나타난 아들이었다. 아빠 괜찮아요? 그 말에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는 머뭇거리더니 현관 앞까지 같이 걷다가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그날 밤 정우는 다시 소주를 땄다. 쓴맛은 익숙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대로 잔을 놓고 오래도록 손을 감싸 쥐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결국 퇴직 권유가 들어왔다. 명예퇴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명예와는 거리가 먼 자리였다. 정우는 사직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았다. 23년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의 퇴사는 조용히 처리되었고 책상은 반나절 만에 정리되었다. 회사는 돌아보지 않았다. 출입증을 반납하며 그는 스스로가 더는 누구의 일원이 아니란 걸 받아들였다. 이제 그에겐 직장도 가족도 없었다. 남은 건 월세 밀린 아파트와 그 안에 가라앉은 침묵뿐이었다. 정우는 결국 방을 빼기로 했다. 수원 구석에 고시원 하나,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의 2층. 창문 없는 방 하나를 얻었다. 방세는 싸고 아침에 컵라면을 준다는 이유로 그곳을 선택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던 건 그가 도장을 찍었던 이혼 서류의 복사본이었다. 고시원은 낮에도 어두웠다. 정우의 방엔 창문이 없었다. 벽 한편에 작은 환기구가 있었지만 먼지가 쌓여 거의 막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의 공기는 눅눅했고 이불을 걷으면 축축한 기운이 몸에 달라붙었다. 시계를 보면 오전 7시. 고시원 복도에선 벌써 누군가가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씻고 나오는 사람, 세면도구,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사람, 묵묵히 나가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다. 정우는 일어나 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다.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있자면 가끔 낯설었다. 이마에 더 깊어진 주름, 축 처진 눈매, 흐릿한 동공. 그 안에서 삶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세수는 찬물로 대충 하고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컵라면 하나를 받아왔다. 물은 공동 주방의 전기포트에서 데웠고 젓가락은 일회용. 김이 피어오르는 컵라면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걸 먹기 위해 살아남은 건가? 정우는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 일자리를 알아볼 의지도 용기도 없었다. 나가면 초라해질 게 뻔했고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력서를 썼다가 지우고 쓰다가 찢는 일을 반복했다.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쳤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느낄 수 없었다. 고시원 복도는 늘 조용했다. 누군가와 마주쳐도 인사 없이 지나쳤고 말이 오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낮에는 모두 바쁘게 나가 있었고 밤에는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었다. 이 작은 공간은 정우에게 세상과 단절된 감옥 같았다.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날도 컵라면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젓가락을 드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다. 뭔가 삼켜지지 않고 가슴이 조여왔다. 소리 없이 눈물이 떨어졌고 그제야 정우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단 걸 알았다. 정우야, 넌 진짜 끝났구나.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좌절이 그 방 안에서 조용히 터졌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고시원 특유의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사소한 소음들,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 코 고는 소리. 그 소리들조차 위로처럼 들렸다. 정우는 한밤중에도 가끔 복도에 나가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봐 창문도 없는 좁은 복도 구석에 숨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가끔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을 봤다. 오래전 가족 사진이 남아 있었다. 미경이 웃고 있었고 승민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정우는 그 사진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 때가 마지막이었나. 기억이 흐릿했다. 언제부터였는지 가족과 웃었던 기억이 사라졌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무관심과 냉담, 그리고 오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다. 나는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정우는 종종 수원역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공원이랄 것도 없이 나무 몇 그루와 벤치 몇 개 있는 소박한 곳이었지만 햇빛을 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노인들 몇이 바둑을 두거나 혼자 앉아 신문을 읽는 정도. 그 틈에 끼어 정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햇빛이 얼굴에 닿으면 왠지 모르게 눈이 시렸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따뜻함이 낯설어서였다. 어느 날 그는 공원 벤치에서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년 만에 전화였다. 나야. 정우. 반가움보단 놀람이 먼저 들려왔다. 짧은 침묵. 그리고 무슨 일 있어? 정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날 통화는 3분 남짓이었다. 형식적인 안부와 날씨 이야기, 그리고 잘 지내라는 인사.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인간관계조차도 이제는 낯설었다. 고시원 생활 2달째. 정우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잘랐다. 그냥 손으로 대충 자른 머리는 제멋대로였다. 하지만 누가 볼 것도 아니었다. 그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내 꼴이지. 자조와 체념이 뒤섞인 말이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날 밤은 조금 일찍 잠이 들었다. 뭔가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취업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이력서를 등록했고 고시원 근처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 택배 상하차, 시장 배달,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스크랩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이 든 건 아니었다. 그냥 더 이상 무기력하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었다. 자신을 너무 오래 방치해왔다. 스스로에게도 미안했다. 그는 결국 시장통 배달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손이 부족하다는 재래시장 정육점에서 중년 남자라면 반가울 거라 했다. 하루에 6시간 무거운 고기 상자를 들고 동네 배달을 도는 일이었다.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덜덜 떨렸고 허리에 담이 걸렸다. 하지만 일이 끝난 후 땀에 젖은 셔츠를 갈아입고 나면 묘하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정우는 느꼈다. 일은 힘들었지만 집에 누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견딜 만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단순히 상자를 들고 문 앞에 내려놓고 여기 고기요. 한마디 하고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위로였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무렵 정우는 정육점 사장에게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형님, 일도 성실히 하시고 손도 빠르니까 우리 가게 하나 내보실 생각 없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장은 진지했다. 이 근처에 자리가 하나 비는데 우리랑 거래해서 고기 받아서 팔면 돼요. 수익은 나쁘지 않아요. 기술도 필요 없고 장사야 사람이 진심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우는 며칠을 고민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았다. 퇴직금 일부는 미경과의 이혼 정산으로 넘겼고 남은 돈은 고시원 생활비로 쪼개 쓰고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움직였다. 그동안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낯설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며 그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아무도 자신에게 뭘 강요하지 않고 자신이 벌어 자신이 쓰는 일상이 주는 묘한 자존심. 이번엔 내 손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정우는 작은 점포 하나를 계약했다. 수원 영동시장 구석, 작은 고깃집, 간판도 없고 테이블도 하나 없는 곳이었다. 정육점이라기보단 고기 소분 판매점에 가까운 가게였다. 정우는 매일 새벽 5시에 시장으로 나왔다. 사장에게 소개받은 거래처에서 고기를 받아 정리하고 손질하고 라벨을 붙였다. 처음엔 엉망이었다. 중량도 틀리고 포장도 미숙했다. 손님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고 반품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배웠다.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무릎이 아파도 서 있었고 손이 갈라져도 고무장갑을 벗지 않았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하루에 서너 명. 그마저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정우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이 고기는 어디서 받아요? 손질이 깔끔하네. 한마디, 두마디. 그리고 어느 날엔 누군가가 말했다. 그날 고기 맛있어서 또 왔어요.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이 얼마나 깊게 와닿았는지 모른다. 누군가가 다시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다. 며칠 뒤 단골 한 명이 생겼다. 70대 할머니였다. 작고 굽은 몸으로 천천히 걸어와 돼지고기 목살 조금만 주쇼 라며 웃으셨다. 정우는 유난히 정성껏 고기를 썰었다. 마치 집에서 누군가를 대접하듯 얇게 부드럽게. 이거 국거리용이에요. 집에서 자주 끓이시나 봐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손이 부드러우니까 고기도 참 부드럽네. 그 말을 듣고 정우는 마음이 울컥했다. 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부드럽다 말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하루하루는 힘들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를 지키는 건 체력적으로 고됐고 중년의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에너지를 준 건 시장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와 눈빛이었다. 정육점 옆 채소가게 사장과는 점점 말을 섞게 되었고 김밥집 아주머니는 종종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떠주기도 했다. 사장님, 얼굴 좀 피셨네요. 그런 말 하나에 힘이 났다. 가끔은 승민의 생각이 났다. 아들도 이렇게 자라 어른이 되었고 누군가의 일원이 되었겠지.
그동안 아버지로서 해준 게 없었던 미안함이 컸지만 지금 정우는 그 미안함을 삶으로 갚고 싶다고 생각했다. 단지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언젠가 아들이 와서 아빠, 요즘 어때? 하고 물었을 때 잘 지낸다. 당당하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미경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사를 갔고 연락도 없었다. 정우는 그조차 받아들였다. 지금은 억지로 관계를 붙잡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다만 언젠가 자신이 진짜로 다시 설 수 있을 때 다시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땐 말없이 눈을 마주쳐도 어색하지 않게 고개를 피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우는 가게 한켠에 작은 액자를 하나 놓았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물었다. 사장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하던 말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루 매출은 많지 않았지만 정우는 그날 저녁처럼 따뜻한 밥을 먹은 적이 없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자신이 세상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루를 이어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손님이 가게 문을 열었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승민이었다. 문이 열릴 때 달린 종이 가볍게 울렸다. 정우는 언제나처럼 손에 장갑을 낀 채 정육대 위를 닦고 있었다. 머리를 들어 손님을 보자 순간 손이 멈췄다. 그 자리에 서 있던 건 다름 아닌 승민이었다. 검은 패딩에 청바지를 입은 키 큰 청년.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어색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한동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손님들을 마주했지만 오늘처럼 심장이 뛰는 건 처음이었다. 아, 여기서 일하세요? 승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가게 하나 차렸어. 승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오래된 냉장고, 커다란 저울, 정리된 고기 진열대, 손때 묻은 수첩.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정우는 말없이 물티슈로 손을 닦았다. 목이 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승민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연락 안 드려서 죄송해요. 정우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웃음 비슷한 무언가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아빠, 정우는 그 말에 조금 흔들렸다. 나 엄마랑도 요즘 연락 잘 안 해요. 각자 사는 거죠, 뭐. 근데 말을 멈추고 고기를 바라보던 승민이 정우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아빠는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진짜예요. 그 말에 정우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말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잘 지낸다고 말해주는 일이 이렇게나 따뜻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날 둘은 오래 이야기하진 않았다. 승민은 고기 몇 점을 사며 아는 형이랑 같이 요리하는데 이거 써보려고요라며 웃었다. 정우는 양손 가득 고기를 담고 보냉팩까지 챙겨주었다. 무겁다. 들고 갈 수 있겠냐는 말에 승민은 짧게 웃으며 이제 다 컸어요라고 대답했다. 정우는 승민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 아들의 걸음은 어딘가 단단했고 그 뒷모습에 묘한 안정감이 있었다. 그 모습이 오래오래 남았다. 며칠 뒤 미경에게도 연락이 왔다. 예상치 못한 문자 한 통이었다. 고기 사러 왔다가 승민한테 얘기 들었어요. 수원시장 근처라던데 혹시 가게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주소를 보냈다. 답장은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금요일 오후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우는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돌아섰고 문 앞에 서 있는 미경을 보았다. 변함없이 단정한 모습, 짙은 베이지색 코트,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 마른 얼굴. 미경은 말없이 가게 안을 둘러봤다. 잘 지냈어? 그 짧은 인사에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혼자 해? 응,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미경은 정우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깨끗하네. 정리도 잘했고. 그 말에 정우는 멋쩍게 웃었다. 예전엔 이런 거 내가 못해서 늘 혼났는데. 미경은 그 말에 웃지 않았다. 다만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승민이 아빠한테 좀 다녀보라 하더라. 그랬구나. 근데 내가 가도 되나 싶었어. 이 가게는 당신 거잖아.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기 누가 들어오든 문은 열려 있어. 손님이든 가족이든. 그 말에 미경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변명도, 회한도, 감정도 다 뱉어내기엔 이 공간은 너무 작고 너무 조용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똑같은 손놀림으로 얇고 정성스럽게. 잠시 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갈비찜 아직 좋아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거 갈비 한 근 가져가서 오랜만에 끓여봐. 그 말에 미경은 한참을 정우를 바라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고마워. 그날 미경은 아무 말 없이 봉지를 들고 나갔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무언가 조금은 놓아졌고 조금은 다시 맞닿은 느낌이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 후로 미경은 가끔 가게에 들렀다. 장을 보러 왔다가 들른다고 했고, 어느 날은 김치를 싸왔고, 어느 날은 반찬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다시 부부가 되진 않았지만 서로를 대하는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감정은 시간 속에서 녹아 있었고 그 위에 삶이 천천히 얹혔다. 승민도 자주 들렀다.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고 고기를 사서 바비큐를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정우는 매번 손님처럼 정성껏 고기를 썰었다. 그는 이 일을 사랑하게 됐다. 손에 힘을 주고 칼에 마음을 담는 일이 자신을 살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 손님이 고기를 포장해 가면서 물었다. 사장님, 여긴 언제 시작하셨어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작년 봄쯤부터요. 그럼 아직 얼마 안 되셨네. 근데 묘하게 오래된 가게 같아요. 익숙하고, 편하고. 정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런 말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그는 가게 앞에 작고 투박한 간판을 하나 세웠다. 정훈의 고깃집 좋은 사람들, 따뜻한 밥상. 그 이름엔 가족의 이름이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며 만든 이름이었다. 가장으로 실패했다고 느낀 지난 날들을 지나 그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은 떠났다가 돌아왔고 사랑은 무너졌다가 다시 쌓였다.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건 아주 작고 조용한 용기 하나였다. 오늘 누군가는 가족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지나간 대화를 혹은 멈췄던 연락을요. 하지만 어쩌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마음이란 건 아주 작고 조용한 인사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가게 문을 열며 마주했던 그 작은 종소리처럼요. 지금까지 사연부스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누군가에겐 다시 열릴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